샬롬, 흑이권 12번째. 인제는 여자도 우는 것을 버릴 때가 아닌가. 우는 것은 약자의 무기다.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것은 뜨거운 감정이 아니거든. 참 이지란 말이다. 마음을 식혀. 싸늘하게 얼음같이 식혀요. 그래야 바른 생각이 나오거든. 원래 네가 마음을 식혔다면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했을 것이다. 열정이 너를 그리쳤구나. 정선이 무슨 엔진이든 말이다. 다 냉각 장치가 있단 말이야. 식히는 장치가. 엔진이 돌기는 열로 돌지만은 식히지를 아니하면 아주 돌지 못하게 터지거나 병이 나고 말거든. 그래서 자동차든지 비행기든지 다 냉각 장치가 있단 말이야. 공기로 식히는 것도 있고 물로 식히는 것도 있지 아니하냐. 그 모양으로 열정가의 열정에도 냉각 장치가 필요하단 말이다. 그래서 지금은 냉각을 시켜야 될 때라고 생각되거든. 즉시 냉각시킬 수 있도록 썩 기민하고 정확하게 작용이 되도록 조절해 놓을 필요가 있어. 그럼 그 열정의 냉각 장치는 무엇냐 하면 그거는 이지란 말이다. 인텔리전트란 말이다. 정설이도 인텔리전트 하기는 하지만은 아직 그 모션 정과 인텔리전트가 잘 좋아 연락이 되지 못했단 말이야. 하니까 말이다. 잘 머리를 식혀가지고 생각을 해보란 말이다. 정선의 혼란한 의식 속에는 현 의사의 말이 분명히 다 들어오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제 행동이 인텔리전트하지 못한 것만을 의식하였다. 그것을 의식할 때에 정선은 한 가지 더 낭망을 느꼈다. 정선은 스스로 약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제 야금이라는 것이 몇 분 어치 아니 되는 것을 깨달은 까닭이었다. 이만한 어려운 경우를 당하면 곧 파산이 되는 제 지혜라는 것이 가엾은 것이라 하였다. 이렇게 저를 평가할수록 아무러한 일에도 도무지 쩔쩔매는 거 하지 아니하는 남편의 지력과 의지력이 가치가 높고 무서운 것 같이 보였다. 현 의사는 싸늘한 지혜의 사람만 되지만은 남편에게는 싸늘한 지혜 외에도 굳은 의지에 힘과 불같은 열정을 가진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정선이가 남편의 인격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보기는 이것이 처음이었다. 그것은 현 의사의 도움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내가 혼자 살아갈 수는 없겠수 하고 정선은 제게 힘이 없음을 느끼면서 물었다. 혼자 이혼하고 하고 현은 반문한다. 이럴테면 말이오. 혼자 살아갈 수 있겠지. 정선이는 재산이 있으니까. 재산만 있으면 살기는 사는 게지. 먹고 입으면 사는 것이니까. 교사 노릇이라도 못할까? 그건 안 될걸. 간음하고 이혼당한 사람을 누가 선생으로 쓰려고 하고 현 의사는 사정없이 말하였다. 정선은 너무도 사정없는 말에 가슴이 뜨끔하였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럼 내가 무얼 하고 사오? 하고 정선은 눈에 새로운 눈물을 담으면서 물었다. 무슨 일을 한단 말이지? 먹고 입지만 말고 무슨 일을 해본단 말이지? 하고 현 의사는 여전히 싸늘하였다. 응, 내가 지금 어쩔 줄을 모르니 바로 말씀해 주어요. 나는 자살할 생각도 해봤어. 지금도 죽고만 싶어. 하지만 죽는 일밖에 없을까? 하고 정선은 눈물에 젖은 눈으로 현 의사를 바라본다. 죽어버리는 것도 한 해결책이지. 세상이란 죽음에 대해서는 턱없이 동정하는 법이니까 하고 현 의사는 눈을 감고 무엇을 생각한다. 하지만 하고 현 의사는 한 다리를 한 무릎에 바꾸어 얹으며 자살이라는 것은 무엇을 해결하는 수단 중에 제일 졸렬한 수단이다.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는고 하니 책임감은 있으나 도무지 힘이 없는 사람이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100가지 정가지로 있는 힘을 다해 보다가 그야말로 진퇴유곡이 되어서 한번 죽음으로써 이름이나 보전하자는 것이다. 그 밖에도 남녀의 정사라든가 불황자가 돈이 없어 죽는다든지 또는
정신병적으로 이름은 좋게 철학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네 생각으로 보면 다 정신병적이야. 어느 자살이든지를 물론하고 자살한다는 것은 약자의 일이라고 나는 믿는다. 세상에 제일 쉬운 것이 죽는 일이거든. 아무리 못난이라도 게름뱅이라도 가만히 있기만 하면 한 번은 죽는 것이란 말이다.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전장에서 죽는다든지 또 예수나 베드로 바울 모양으로 세상을 위해서 인류를 구하노라 죽는다든지 또 교르다노 브루노 모양으로 진리를 위해서 죽는다든지 하는 것은 존경할 일이요 저마다 못할 일이지만은 제 맘이 좀 괴롭다고 세상이 좀 부끄럽다고 죽어? 그건 약하다는 것보다도 죄악이란 말이다. 무슨 죄악이나 죄악은 필경 약한 데서 나오는 것이지만 가련 정선이로 보더라도 말이다. 간호부가 되어 앓는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줄 수도 있고 학교에 못 가는 애들에게 글자를 가르쳐 줄 수도 있겠고 돌아다니면서 남의 마루방에 걸레를 쳐주기로 세상에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죽는단 말이냐. 또 네 남편에게 잘 말하면 용서함을 받아서 새로 각설로 행복된 가정을 이룰 수도 있을 것이고 예, 조선에는 네 남편 같은 사람이 드물다. 다들 돈푼이나 따라다니고 계집의 궁둥이나 따라다니고 조그만 문화주택이나 답내고 하는 이때 그이는 돈도 안 돌아보고 미인도 안 돌아보고 도예의 향락도 다 내버리고 세계적으로 빈약하고 세계적으로 살 재미없는 조선 농촌에 뛰어들어갔다는 것이 영웅적 행위다. 누구나 다 하는 일인 줄 아니? 나 같으면 그런 남편만 있으면 그야말로 날마다 머리를 풀어서 발을 씻고 발바닥에 입을 맞추겠다. 너는 무엇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나는 도무지 네 속을 알 수가 없다. 하고 현 의사는 웃지도 아니하고 길게 한숨을 내어쉰다. 그것은 제가 할 말이 정성되고 참된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정선은 처음보다 냉정한 의식을 가지고 현 의사의 말을 들었다. 그 말은 극히 이론이 정연하였다. 또 현 의사의 말의 주지가 1. 나는 중심으로 생각지 말 것. 2. 숭의 인격이 출중하다는 것인 것도 알아들었다. 알아들을 뿐 아니라 그 말이 모두 무거운 압력을 가지고 정선의 마음에 스며듦을 깨달았다. 나도 선의 모양으로 기생이나 될까? 하고 정선은 말을 던졌다. 무엇? 하고 현 의사는 깜짝 놀랐다. 기생이나 될까? 선의 모양으로 선의가 산월이라던가 기생 이름으로 하고 정선은 빙그레 웃었다. 현 의사는 정선의 마음이 좀 풀려서 웃는 것만이 기뻤다. 그래서 현 의사도 산의 웃음 모양으로 하하하하 하고 웃었다. 현 의사가 가려고 일어설 때 숭이가 돌아왔다. 숭은 사랑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유월이가 다방골서 현 의사가 왔다고 해서 안방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오셨어요? 하고 숭은 현이 내미는 손을 잡아 흔들었다. 그렇게 왔단 말씀도 아니하세요. 전화라도 거시지 하고 현은 숭의 손을 뿌리쳤다. 참 미안합니다 하고 숭도 웃었다. 다들 앉았다. 그래 농촌 재미가 어떠세요? 하고 현은 일부러 좌석을 유쾌하게 하려고 하는 듯이 난 도무지 시골 생활은 몰라. 서광사 한 2주일 가본 일이 있나? 제일 불편한 게 전등 없는 게야. 안 그래요? 하고 말을 시킨다. 왜 서광사는 전등이 없소? 있다우 하고 정선도 기운을 얻어 말 대꾸를 한다. 모두 불편하지요 하고 숭도 유쾌하게 도에에는 편리하도록 편리한 것을 다 만들어 놓았지만 농촌에는 아무것도 만들어 놓는 리가 없거든요. 도에 설비 10분지 1만 해 놓아 보세요. 도에에 살기보다 나을 테니 푸른 하늘 맑은 물 산 신선한 풀 새들 신선한 공기, 순박한 풍소, 이것이야 농촌 아니면 볼 수 있어요 하고 열심으로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직업의 의사니까 전생 도회에서만 살게 생겼죠. 왜 농촌에는 의사가 쓸데없나요? 농촌에는 병이 없나요? 그야 그렇지만요.
가난한 농민들이 어떻게 의사를 부르겠어요? 하고 현 의사는 제 주장이 약한 것을 생각하고 픽 웃는다. 자동차 타고 불려다닐 의사는 농촌에서는 쓸데없지요. 하지만 제 발로 걸어다닐 의사는 한없이 필요합니다. 내가 좀 살려울을 가니까 살려울 동네에만 이질 환자, 장질부사 환자가 10여 명이나 되겠지요. 그래서 내가 읍내에 가서 의사를 불렀지요. 했더니 자동차비 외에 출장비 왕징유하고 사뭇 받아냈단 말씀이야요. 그리고도 오라는 때 오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문기 하나 사고 또 약품도 좀 사다가 의사 겸 간호부 노릇을 했지요. 오, 그러시다가 장질 부사를 붙들으셨습니다. 그려. 이를테면 순직이시로군요. 하하하 하고 현 의사는 말을 가로채어서 웃는다. 그러니 농민들이 전염이 무엇인지를 압니까? 격리가 무엇인지를 압니까? 소득이 무엇인지를 압니까? 의사들이 무엇하러 도회에만 몰려요? 왜 서울에는 골목골목에 병원이 있는데도 의사들이 서울에만 있으려 들어요? 왜 10,000명이 하나도 의사가 없는 시골에는 안 가려 들어요? 왜 불량자나 남의 첩이나 이런 사람의 병이면 제 부모 병이나 같이 밤을 새워가며 시탕을 하면서도 왜 제 밥과 제 옷을 만들어주고 제 민족의 주인인 농민들의 앓는 곳에는 안 가려 들어요. 현 선생은 왜 불쌍한 밤낮 쓸데있는 일에 골몰한 농촌 부녀와 어린애들 병을 좀 안 봐주시고 대학병원 일세, 의전병원 일세, 세브란스 일세 하고 큰 병원에 수두룩한 데 있어서 한간 사람들의 병만 보고 계셔요. 돈 벌어 보실 양으로 농촌에 가시더라도 양식과 나무 걱정은 없으시리다. 현 선생이 만일 우리 산여울에 와서 개업을 하신다면 집 한 채 양식 나무 반찬거리 다 드리고 그리고 또 떡 한 집에서는 떡, 닭 잡은 집에서 닭고기 빠지지 않고 갖다가 드릴 겁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사랑과 존경을 받으시면서 일생을 보내실 겁니다. 하는 숭의 눈은 열정으로 빛났다. 어머니 소리 듣기는 싫어 하고 현 의사는 웃었으나 곧 엄숙한 표정을 지어 숭의 말에 경의를 표하였다. 서울의 밤은 깊이 간다. 서울의 밤에는 소리 없이 눈이 내린다. 덕수궁 빙 대궐의 궁장에 소복소복 밤눈이 덮인 10시 넘어가 될 때에는 이화 학당의 피아노 소리도 그치고 소비에트 연방과 북미 합중국 영사관도 살림과 함께 고요한데 오직 마당에 나무들만이 하얗게 눈을 무릅쓰고 섰을 뿐이다. 서울이 금년에는 눈이 적었으나 눈이 오면 반드시 아름다운 경치가 보였다. 오늘 밤 눈도 그러한 아름다운 눈 중에 하나였다. 음산한 찬바람에 날리는 부서진 눈이 아니라 거침없이 사뭇 내려오는 송이 눈이었다. 성난 가루 눈이 아니오 눈물과 웃음을 머금은 촉촉한 눈이었다. 그들은 사뿐사뿐 지붕과 나뭇가지와 바위와 길에 굴러다니던 새똥 위에까지도 내려와서 가만히 앉는다. 가는 가지 연한 잎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고개를 흔들면은 놀란 새 모양으로 땅에 떨어지지만은 그러하지 아니한 동안 그들은 눈송이들은 하느님의 둘째 명령을 가만히 기다리고 앉아 있다. 언제까지든지. 땅은 희고 하늘은 회색이다. 천지는 밤 눈빛이라 할 특별한 빛에 쌓인다. 고요하고 깨끗하고 부드러운 천지의 신. 이것은 천지의 아름다운 신 중에도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다. 누가 이것을 보나? 사람들은 잔다. 새들도 짐승들도 잔다. 달도 별들도 다 잠이 들었다. 이 평화로운 신을 보는 이는 오직 하느님 자신과 시인의 꿈뿐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잠을 못 이루고 헤매는 근심 품은 사람들이다. 혹은 몰래 만나는 사랑하는 젊은이들이다. 이렇게 평화로운 눈에 덮인 지붕 밑은 반드시 평화로운 단잠뿐은 아니다. 그 밑에 연락의 따뜻한 보금자리도 있겠지만은 눈물의 신,
생투의 신, 고통의 신도 없지 아니하다. 옛날 같으면 정동 대궐과 서궐, 미국 공사관, 아라사 공사관과 연락하던 복도가 있던 고갯마루 덕이를 영성문 쪽으로부터 허둥지둥 올라오는 검은 그림자가 있다. 그는 마치 보수에게 쫓겨오는 어린 사슴과 같이 비틀거리며 뛰어온다. 그 그림자는 고개 위에 우뚝 섰다.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이야? 하는 듯이 그는 사방을 둘러본다. 그의 머리와 어깨에는 촉촉한 눈송이가 사뿐사뿐 내려와 앉는다. 그는 이윽기 주저하다가 정동 예배당 쪽으로 허둥거리고 걸어 내려온다. 뒤에는 조그만 발자국을 남기면서 그는 빌타를 뛰어 내려오는 사람 모양으로 재판소 정문 앞까지 일직선으로 내려와 가지고는 또 이쪽 저쪽을 돌아보더니 무엇에 끌리는 모양으로 예배당 쪽으로 걸음을 옮긴다. 예배당 앞에 다다라서는 그는 예배당 문설주를 붙들고 쓰러지는 몸을 겨우 붙드는 자세를 취한다. 그의 머리와 어깨는 희다. 회색 하늘에서는 배꼽 같은 눈이 점점 더욱 퍼부어 내린다. 그는 정선이다. 하느님, 나는 어디로 가요? 하고 정선은 예배당 뾰족 지붕을 바라보았다. 정선에게서는 하느님이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쓰러진 지 오래였다. 아마 일찍 생겨 본 일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15년 학교 생활에 꼭꼭 예배당회를 다니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였다. 그러나 학교를 나온 날부터 그는 일찍 성경을 펴본 일이 없고 기도를 해본 일도 없었다. 졸업 예배는 그에게는 마지막 예배였다. 그러나 정선은 어찌하여 이 깊은 밤에 허둥지둥 여기를 와서 예배당 문서줄을 붙들고 우는가? 정선은 어찌하여 여기를 왔나? 현 의사가 집에 환자 왔다는 기별을 듣고 돌아가 버린 뒤에 순과 정선은 말없이 저녁상을 마주 받았다. 그 침묵은 참으로 견딜 수 없이 무겁고 괴로운 침묵이었다. 정선은 남편이 말문을 열어주기를 고대하였다. 남편은 반드시 말문을 열어서 이 무겁고 괴로운 침묵을 깨뜨리고 저를 위로해 주는 말을 하리라고 믿었다. 그리고 맛도 없는 밥을 퍼 넣고 있었다. 그러나 숭의 입에서 도무지 말이 나오지 아니할 뿐더러 그 눈도 오직 밥그릇과 반찬 그릇에 둘 뿐이요 한 번도 정선에게로 향하지 아니하였다. 정선은 혹은 곁눈으로 혹은 짙뜨는 눈으로 남편의 태도를 엿보았으나 그는 마치 바위돌같이 태연하여 얼굴에는 아무 표정의 움직임도 없었다. 이따금 숭이가 밥술을 든 채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슨 괴로운 생각을 보임인가 하였다. 이 모양으로 저녁도 끝이 났다. 상도 물리기 전에 숭은 사랑으로 나와 버렸다. 숭이 나간 뒤에 정선은 누를 수 없는 슬픔이 복받쳐서 책상 위에 엎드려 울었다. 정선은 현 의사의 충고대로 남편에게 제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그 용서함을 빌고 싶었다. 그리고 만일 남편이 허하기만 한다면 그를 따라서 어디까지라도 가고 싶었다. 산여울 가서 오라 같은 굵은 배치마를 입고 물을 깃고 밥을 지어도 좋을 것 같았다. 그러나 밥을 먹는 동안에도 정선은 그 기회를 찾지 못하였다. 한없는 남편의 사랑을 정선은 숭에게 기대하였다. 또 저는 남편에게 그만한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는 것 같이 생각하였다. 거기는 숭이가 정선의 친정집 밥으로 공부를 한 거, 제가 10여만 원의 재산을 가지고 온 것 등을 믿는 마음이 섞인 것이었다. 정선은 이제나 남편이 들어오는가 저제나 들어오는가 하고 기다렸다. 마당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그것이 남편의 발자취나 아닌가 하였다. 마치 애인을 기다리는 처녀의 마음과 같았다. 만일 지금 남편이 들어오기만 하면 울고 매달리려고까지 생각하였다. 그러나 시계나 9시를 가리켜도 남편은 들어오지를 아니하였다. 정선은 초조하여
유월이를 불러 남편이 사랑에 있나 없나 또는 무엇을 하는가 보고 오라고 하였다. 유월의 보고에 의하건대 남편은 사랑해서 짐을 싸하더라고 한다. 그러면 남편은 살여울로 가려는 것인가? 저를 아주 버리고 살여울로 가려는 것인가 하였다. 정선은 일어나 사랑으로 나갔다. 일부러 발자국 소리를 내면서 마루에 올라서서 문 밖에서 잠깐 기다렸다. 방 안은 고요하였다. 정선은 서양식으로 문을 두어 번 두드렸다. 그리고 또 기다렸다. 10초나 지났을 만한 때에 숭은 일어나서 문을 열었다. 그리고 무심한 눈으로 정선을 바라보고 들어오라는 보통 인사로 하는 듯이 몸을 한편으로 비키고 섰다. 정선은 만나는 길로 남편에게 안기려 하였으나 남편의 이 무심한 태도를 보고는 그 용기도 다 없어졌다. 방 안에 가로놓인 가방들을 보고는 도리어 일종의 반감까지 일어났다. 정선은 가방을 둘러보면서 어디 가시오? 하고 남편에게 말을 붙였다. 살려우로 가우 하는 것이 숭의 대답이었다. 가시려거든 결말을 내고 가시오 하고 정선은 떨리는 분개한 음성으로 독소왔다. 정선이가 결말을 내고 가라고 대드는 바람에 숭은 잠깐 대답을 잃은 듯 정선의 눈에서 말 밖의 뜻을 찾으려 하였다. 정선의 눈은 도끼를 품고 입술을 떨었다. 그는 남편의 무한한 사랑을 믿던 반동으로 남편이 저를 버리고 달아나려는 것에 무한한 붕괴를 느낀 것이었다. 결말? 하고 숭은 정선의 마음에 대한 정탐이 끝이 났다는 듯이 다시 태어난 어조로 말을 하였다. 그럼 결말을 내야지 흐지부지하고 가실 듯 싶소 하고 정선은 방바닥에 모로 세워놓은 슈트케이스를 발로 차서 굴리고 해볼 테면 해보자는 하는 모양으로 아랫목에 벌써 주저앉았다. 분난 정선의 생각에는 이것도 다 내 집인데 하는 생각이 난 것이었다. 결말이 다 나지 않았소. 결말이 다 났으니까 나는 나 갈 대로 가는 것이오. 아직 결말 아니 난 것은 여기 있소. 하고 숭은 양복 저고리 속주머니에서 봉투에 넣은 서류 한 장을 꺼내 여기는 당신과 나와의 이혼 소속이 들어있고 내 도장은 박아 놓았으니 언제나 당신이 하고 싶은 때에 당신 이름 밑에 도장을 찍고 당신 아버지 도장을 찍어서 경성부에 제출을 하시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장인께서 주신 재산은 전부 장인 이름으로 양보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서 아까 갖다가 드렸소. 이만하면 결말이 다 나지 않았소. 그 밖에 무슨 결말 안 난 것이 있단 말이오. 그리고 이 집도 역시 당신 아버지께로 넘긴다고 공정증서 속에 집어넣었소. 하고 쇠대끈으로 금고 열쇠를 뽑아서 정선의 앞에 내 던진다. 정선은 숭의 대답에 정신을 잃을 뻔하였다. 숭이가 낮에 밖에 나갔다 들어온 것이 모두 이러한 수속 때문이었던가. 남편은 아주 저를 끊어버릴 결심을 다하였는가 하매 전신이 매달렸던 줄이 딱 끊어진 것 같아서 그 서슬에 제 몸을 바위돌에 딱 부딪힌 것 같아서 정신이 희미해짐을 깨달았다. 나는 살여울서 벌써 당신과 갑진과의 관계를 알았소. 하고 숭은 정선을 향하고 마주 앉아 얼마큼 태도를 부드럽게 풀며 어느 친구가 내게 편지를 해 주었소. 나는 그 편지를 아니 믿으려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괴로워서 예정보다 일찍 서울로 올라왔소. 내가 하루만 더 일찍 올라왔다면 우리 불행은 좀 덜했을지 모를 것을. 아마 운명인가 보호. 나는 황주에서 집으로 당신에게 전보를 놓고 당신이 정거장에 나올 것을 기다렸으나 물론 그때 내가 경성역에 내릴 때에는 당신은 갑진군과 어느 요리집에서 저녁을 막 마쳤을 때였을 것이오. 그러니까 내 전보가 집에 올 때에는 당신은 갑진군과 함께 훈련원 운동장에서 베이스볼 구경을 하고 있었을 것이오. 나는 차에서 내려서 혼자 나오다가 당신이 갑진이와 함께 택시를 타고
오류장을 향하고 달려가는 것을 보았소. 그리고 나는 집에 온 이틀날인가 갑진군이 당신에게 한 편지를 받아 보았소. 그 편지로 나도 당신이 오류장 갔던 목적을 알았소. 그리고 오늘까지 나도 당신이 내게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 기다렸고 또 나를 찾아서 살려올 갈 듯도 추측은 하지만은 당신의 입으로 말을 들어볼까 하였소. 나는 당신이 비록 일시의 잘못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반드시 내 앞에서 뉘우치는 말을 할 것을 믿고 기다렸소. 그러나 내가 믿었던 것은 다 허사요. 나는 오늘에 이르러서야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을 깨달았소.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로 당신의 말과 같이 우리 부부 생활에 결말을 짓고 밤차로 내 일터로 가는 일밖에 남은 것이 무엇이오? 하고 정선의 흑빛 얼굴을 바라봤다. 숭은 짐을 싸면서도 최후의 일가까지 정선의 반성을 기다린 것이었다. 그러다가 정선이가 사랑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지금이라도 하고 정선의 자백과 회오를 얘기하였던 것이 정선이가 도리어 도라지 모양을 보이는 것을 보고는 최후의 희망조차 끊어지고 만 것이다. 아버지한테 내 말을 다 하셨소 그래? 하고 정선은 숭에게 대들었다. 아버지 보고 뭐라고 하셨소? 하고 정선은 다구쳐 물었다. 정선의 맘에는 제 비밀을 아버지에게 옮긴 것에 대한 분한 마음이 가득 찼고 또 숭의 말, 정선의 죄상을 낱낱이 적발한 정선의 말에 숭의 말에서 받은 수치심이 회오의 눈물로 변하는 대신에 분노와 원망의 불길로 변한 것이었다. 숭은 정선의 이 반응을 불쾌하게 생각하였다. 그것은 숭의 맘에서 정선에게 대한 최후의 동정과 위령까지도 싹 씻어버렸다. 그 불쾌함은 정선을 갑진의 집에서 발견할 때 이상이었다. 승은 윤참판을 보고 이혼 문제도 말하지 아니하고 정선에 가는 문제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저는 농촌에서 농민과 같은 가난한 생활을 하는 것이 소원이니 받은 재산을 다 돌려드린다고 하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숭은 정선에게 이러한 자세한 말을 할 여유가 없었다. 그는 정선이라는 여자의 맘에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가를 의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숭은 전화를 떼어놓고 택시를 불렀다. 이 자리에서 더 머물러 있을 필요를 보지 못한 것이었다. 정선은 거의 본 정신을 잃었다 하리만큼 숭을 향하여 온가지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다. 처음에는 못 가리라고 주장하였으나 나중에는 어서 나가라고 호령하였다. 처음에는 숭의 짐을 들어 문 밖에 내어 놓았으나 나중에는 모두 다 제 것이니 몸만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숭은 마침내 외투를 빼앗기고 양복 저고리를 빼앗기고 조끼를 찢기고 짐도 하나도 들지 아니하고 하인들의 조소 속에 이 집 대문을 나섰다. 택시에 올라앉을 때 유월이가 양복 저고리와 외투를 몰래 집어다 주었다. 그것은 숭이가 집에서 나온 뒤에 정선이가 이 더러운 놈의 있던 옷 하고 마당으로 집어내어 던지는 것을 유월이가 집어 가지고 따라 나온 것이었다. 오, 고맙다. 하고 숭은 그 옷을 받아 입고 유월의 머리를 만져주었다. 자, 경성역으로. 하고 숭은 운전수에게 명하였다. 모터가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영감마님, 저도 데려가 주세요. 저도 따라가요. 하고 유월이가 자동차 창을 두드리면서 불렀다. 숭은 몇 번 거절하였으나 마침내 문을 열고 어디를 간단 말이냐 하고 물었다. 저는 영감마님 따라갈 테예요. 무슨 일이든지 할 테니 저를 데리고 가세요. 하고 차 속으로 기어 들어왔다. 가자 하고 숭은 곁에 자리를 내어 유월이를 앉혔다. 안으로서는 정선의 울음 섞인 성낸 소리가 들렸다. 차는 떠났다. 요란한 모터 소리를 내고 차가 떠나서 대한문을 향하고 달릴 때 숭은 떨어진 칼날을 바로잡고 머리에 모자가 없는 것을 생각하였다. 그리고 앞에 앉은 운전수가 부끄러웠다.
정거장에 나오니 차 시간은 아직 1시간이나 넘어 남았다. 숭은 유월이를 데리고 식당에 올라가 한 구석 병풍 뒤에 몸을 숨기고 앉았다. 유월아, 너는 집으로 들어가거라. 하고 숭은 감히 앉지 못하고 곁에 서 있는 유월이를 돌아보았다. 싫어요. 저 영감마님 따라가요. 하고 유월이는 몸을 한번 흔들고 치마 고리를 씹었다. 분홍 치마, 노랑 저고리, 흰 행주 치마에 자주 댕기를 들인 순조선식 계집의 복색에 식당에 앉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6월은 16살로는 퍽 졸잘한 편이라 체격은 섹시꼴이 났다. 네가 시골 가서 무얼해? 하고 숭은 엄숙하게 물었다. 그래도 가요. 무엇이나 하라시는 대로 하지요. 하고 6월의 대답에는 결심의 굳음이 있었다. 밤 10시 40분에 봉천을 향하는 열차는 눈이 퍼붓는 속을 헤치고 경성역을 떠났다. 3등실은 한 골상에 셋이나 앉고도 서 있는 사람이 많도록 좁았다. 누워서 자는 체 하는 사람과 짐을 올려놓고 기대고 앉은 사람이 있는 것은 늘 보는 일이었다. 조선 사람보다 일본 사람, 무교육한 이보다는 교육이 있어 보이는 이에게 많은 것도 어디서나 보는 일이었다. 숭은 간신히 한 자리를 얻어 유월이를 앉히고 저는 자리 넓은 곳을 찾느라고 이 작간에서 저 작간으로 여행을 하였다. 그러나 어디를 가도 앉을 만한 곳이 없었다. 숭은 좌석에 칸막이에 기대어 무심코 다리를 쉬고 있었다. 이때 등 뒤에서 변호사 영감이시지요? 하는 젊은 여자의 음성이 들렸다. 숭은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어떤 잘 두루마기 입고 비치와 금으로 장식한 조바위를 쓴 젊은 여자였다. 영감, 저를 모르세요? 산월이랍니다. 백산월이. 하고 말하는 이를 메어 달리듯이 반갑게 바싹 다가섰다. 이름을 듣고 보니 그는 분명히 산월이었다. 아, 하고 숭은 끄떡임과 웃음으로써 인사를 대답하였다. 어디로 가세요? 아, 용서하세요. 가시는 데를 여쭈어서. 하고 제 말을 취소한다. 나는 시골로 가요. 하고 숭은 사실대로 대답한 뒤에 그런데 어디 가시오? 하고 이번에 숭이가 물었다. 네, 저 잠깐. 하고 사방을 둘러보더니 차중의 시선이 다 제게로 모인 것을 보고 잠깐 장황하다가 곧 안정을 회복해 가지고 자리가 어디세요? 잠깐 열 줄 말씀이 있으니 우리 저리로 가세요. 하고 산월은 앞서서 한 걸음 걷고 뒤를 돌아봤다. 숭을 따라오는 것을 보고 안심하는 듯이 문을 열고 나갔다. 다음 칸은 식당이었다. 식당으로 들어가는 문 손잡이를 붙들고 선 채 산월은 아양 부리는 눈으로 숭을 쳐다보고 숭의 조끼 가슴에 한 손을 대며 나하고 같이 식당에 가시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거든 그만두실까? 체면 손상이 되시지? 천만에. 하고 숭은 대답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고맙습니다. 하고 산월은 제 손에 잡았던 핸들을 숭에게 사양하고 저는 숭의 뒤에 따라선다. 숭은 이 여자가 왜 여기를 탔으며 무슨 할 말이 있는고 하고 문을 열고 앞서서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산월은 잘 두루마기를 벗어서 곁에 빈 교위 위에 놓았다. 두루마기 안은 짙은 자줏빛 하부 다이였다. 두루마기 밑에는 연분홍 법단 치마에 남끝동 자주 고름 단 하얀 저고리를 입은 양은 마치 신방에서 나오는 신부와 같았다. 게다가 약간 술기운을 띤 불그스레한 산월의 얼굴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어디를 가시오? 하고 숭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선생님 따라가요. 하고 산월은 문득 기생 어조를 버리고 보통 여자의 태도로 말을 한다. 곁에 와서 명령을 기다리는 보이를 향하여 산월은 위스키 앤 소다 하고 분명한 영어 악센트로 명령한 뒤에 뭘 잡수실 거? 하고 숭을 향한다.
무어나 잡수시오 하고 숭은 남의 부인을 대한 모양으로 경어를 쓴다. 햄 샐러드 하고 산월은 숭의 기색을 보다가 올라이 햄 샐러드 하고 부이에게 명하고 고개를 숭의 편으로 돌려려다가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움츠리며 이건영 박사가 저기 왔어요. 웬 여자 둘 데리고 하고 영어로 말하고 혀끝을 날름 내린다. 숭은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고개만 끄덕거렸다. 내 가서 좀 놀려먹고 올까 하고 산월은 또 기생어조다. 이 박사 아시오 하고 숭도 호기심으로 물었다. 서울 장안에 이 박사 모르는 여자 있나요? 얼굴 뱀반한 계집애로 이 박사 편지 한두 장 안 받아보니 있고 하고 산월은 소리를 죽이고 웃느라고 얼굴과 목의 근육을 실룩거린다. 어디서 만나셨소? 하고 숭이가 산월에게 물었다. 어느 좌석에서 한번 만났는데 주소를 적어 달라게 적어 주었지요. 했더니 자꾸만 편지지리로구만요. 나를 동정한다는 둥, 존경한다는 둥, 사랑한다는 둥, 그리고 서너 번이나 찾아왔겠지요. 누구시냐고 명함을 내라고 하면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걸 왜 오긴 왜 오우 하고 고개를 들어 이 박사 쪽을 바라보더니 일어나 가려고 들어 날 보고 겁이 났나? 잠깐 계세요. 내 가서 좀 놀려먹고 올 테니 하고 산월은 기생식 걸음으로 이 박사 쪽으로 간다. 숭은 반쯤 고개를 돌려서 그 편을 바라보았다. How do you do, 닥터리? 하고 산월은 막 일어나려는 이 박사의 앞에 손을 내어 민다. 이 박사는 낯이 빨개지며 할 일 없이 산월의 손을 잡는다. 산월은 유창한 영어로 I'm very sorry. 여러 번 편지 주신 걸 답장을 못 드려서 참 미안합니다. 또 3번이나 찾아오신 것을 하인들이 몰라봬서 미안해요. 용서하세요. 하고는 쩔쩔매는 이 박사를 유쾌한 듯이 정면으로 웃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양반들은 당신 몇이세요? 하고 그것도 영어로 시스터스라는 시자에 가장 힘있는 악센트를 주어 말한 뒤에 그 두 여자를 향하여 용서하세요. 난 백산월이라는 기생입니다. 노 이 박사의 가르침을 받지요. 하고 악수를 정한다. 끝.